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너레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사업선 단계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고, 저희는 창업한 지 이제 3년 정도 된 아직까지는 신생 회사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일을 하다가 건축 디자인 자동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 2017년 초부터 약간 연구 시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건축 디자인 자동화가 좀 젊은 사람이 건축 업계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미국이랑 한국에 동시에 설립이 돼 있고요. 총원은 20명 정도고, 주사업 모델은 소프트웨어 갖고 있지만 웹 베이스로, 이제 구독 베이스로 론칭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 컨설팅도 사이드로 하고 있고, 총 여태까지 투자 유치액은 60억 원 정도 되고, 저희는 이 3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저는 건축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문제를 좀 정의하고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이제 정가희 박사는 저희 CTO를 맡고 있고, 이분이 수학 박사 출신이고 AI 개발자고 중요한 알고리즘을 전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학 씨는 스페이스워크의 랜드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스페이스워크의 굉장히 초기 3명, 4명일 때 개발자였습니다. 스타트업에 입했다가 건축 전공하고 컴퓨터공학을 동시에 전공해서 이제 지오메트릭, 도형을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총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출신도 미국에 1명, 한국에는 네오벨에 있던 분이 와 계시고, 마케팅 하는 분도 계시고, 인공지능 개발자도 2명 있고요. 이 두 가지 프로덕트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고, 하나는 이제 오른쪽 거는 론칭을 한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로 좀 오늘 강연을 약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은 이제 초기 디자인 자동화 및 최적화를 하는 툴이고요. 땅을 찍으면은 그 땅에서 가능한 한 법규 규제에 맞는 모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컨셉의 프로덕트고요. 오른쪽 프로덕트는 Gmaps라고 하는 프로덕트인데, 이 프로덕트는 사실 왼쪽에서 원래 포함된 개념이었습니다. 법규를 이제 원래 갖고 있어야만 저희는 이 툴이 완성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분리돼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희는 법규 정보가 들어가야만 훨씬, 당연히 법규 정보가 안 들어가면은 오토캐드나 레빗을 자동화하는 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순전히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 땅을 눌렀을 때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프로덕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개발 규제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한 군데서 개발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개발을 해서 지난 3월에 1차 론칭을 하고 4월부터 유료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거는 제가 직접 웹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왼쪽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에 저희가 갖고 있던 솔루션이, 사실 개념은 이런 겁니다. 디자인 스터디와 사업 수지를 동시에 통합해서 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면은, 디벨로퍼가 보통 이제 조건을 주면은 건축 설계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주죠. 근데 만들어줄 때 사실 건축사는 숫자를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건축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겠거냐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엑셀 차트를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수지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디벨로퍼든 아니면 건축 디자이너든 이렇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되겠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수익 극대화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을 쓰면은 개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첫 실제 적용 사례를 만든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USC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이고요. 이 학교에 이제 기숙사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빌딩 7개, 8개를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중에 이제 6개 정도는 이미 지었고, 추가로 하나를 이제 더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도면의 빌딩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이제 모듈화해서 이미 5개, 6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평면이 모듈화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듈 2개를 합치면은 뭐가 되고, 3개를 합치면 뭐가 되고, 뎁스는 이제 2가지로 좀 차이가 있고요. 약간 깊이가 얕은 거, 깊이가 깊은 거,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있는데, 모듈은 보통 이제 2개에서 총 6개까지 이제 합쳤을 때 왼쪽에 평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색이 다른 거는 모듈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의 문제를 일단은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왼쪽에 다양한 유닛 타입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오른쪽에 딱 들어맞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걸 조합했을 때 여기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극대화가 되고, 혹은 매출이, 여기는 임대거든요. 임대 매출이 극대화가 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기숙사 유닛 타입이 약간 실별로, 유닛 타입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2인실인 거 있고 3인실인 거 있고, 근데 어떤 거는 2인 1실인 거 있고 1인 1실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닛 타입별로, 그리고 유닛 타입 안에 각각 사람마다 내는 그 임대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11가지에서 13가지 유닛 타입이 있고, 각각의 지금 수익이 이제 렌트비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건축사가 보통 이걸 하면은 뭐 많이 하면 진짜 한 20개까지 만들긴 하는데, 보통 3개에서 5개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최고인지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 중에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15,000가지 정도의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00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결과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이 임대 매출, Y축이 총 수용 인원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제 아래 이제 752명의 수용 인원이 기존의 건축사가 만든 안이어서 752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믹스를 만들고 거기에 테트리스처럼 딱 들어맞는 것들만 추려서 15,000개를 보니까 최대 수용 인원이 820명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보통 생각하는 게 인원수를 최대화하거나 혹은 세대수를 최대화하면은 매출이 최대가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어떤 부분, 상당 부분을 맞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을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원수가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인원수가 820명이 됐을 때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7억 정도 됩니다. 월 매출이 7억 정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월 9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796명일 때가 매출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각각 하나의 점들이 하나의 대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15,000개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디가 극대화되는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이 보통 3개 만들면 3개의 점이 찍힐 것이고 20개 만들면 20개의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20개의 점 중에 극대화되는 걸 찾는 거랑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극대화되는 거랑 찾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하자면, 지금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소수의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제한된 숫자의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일한 평당가로 보통 매출을 계산합니다. 디벨로퍼도 건축 설계 대안을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층별로 혹은 어디 호수별로, 세대별로 다른 매출을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대안을 일단은 건축 설계안이 3개 받은 거를 프로젝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처럼 이렇게 15,000개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근데 어쨌든 균일한 단가를 평당 가격으로 매출로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제 단점은, 우리가 보통 용적률 다 채우잖아요. 500%면 거의 499% 다 채우는데, 그러면은 대안을 보통 만들면은 다 499%인 안을 한 5개든 10개든 만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균일한 평당가, 이 동네에는 요새 시세가 평당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곱하면은 어쨌든 면적은 똑같으니까 다 499%면은 그게 맞는 매출이 나올 거잖아요. 면적이랑 균이랑 평당가를 똑같이 곱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평당가가 1,000만 원, 2천만 원이더라도 이게 1층부터 쭉 이제 최상위층까지 분포를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차등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 예를 들어 이제 프리미엄 세대수를 뭐 많이 한다든지, 남양 세대를 많이 하면은 가격들이 훨씬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 레이아웃이 더 좋게 만들면 사실 전체적인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균일한 평당가를 해가지고 똑같이 매출을 잡아놓으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못하고 그냥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통 이게 뭐 매칭이 잘 나왔느냐 혹은 뭐 어떤 도시적인 컨텍스트에서 이게 더 좋아 보이느냐, 어쨌든 다른 판단 기준으로 자꾸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실제로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이거는 사실 룰 베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아직 건축 평면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쓸만한 걸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랄까, 이제 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실 필요한 데이터는 최소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인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 평면의 개수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새로 나온다라고 하는 평면이 사실 1년에 뭐 1000건도 사실 안 될
거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그렇다면 옛날 데이터를 학습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옛날에 10년 전 평면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평면을 자동화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인공지능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일대 계속 인공지능 기반 위에 계속 이제 보완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딱 정해진 룰에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걸 다 정해놓고 어떤 구조 안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매싱을 대지 안에서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그리고 매싱 안에서도 조합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세랑 평면을 학습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만든 것에 가격을 입히게 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주로 한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중규모, 대규모 단지 아파트 설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 연립주택 정도 사이즈도 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노량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량진 프로젝트는 여기가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이고, 노량진역이고, 흰색 건물이 메가스터디 건물인데요. 이 메가스터디 건물이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KT 사옥이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매물로 나와가지고 많은 시행사들이 검토를 했던 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했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매싱 타입별로 이제 뭐 L쉐입이냐, 뭐 U쉐입이냐, 아니면 타워형이냐 이렇게 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또 다른 기준은 지상에 주차 타워가 있느냐, 지하에 주차 타워가 있느냐, 두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또 협소한 편이어서 아마 3,000평이 좀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기존 안은 주차 타워로 올리고 지하 주차장을 안 하는 방식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것은 지하 주차장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세대 타입은 기존에 썼던 45제곱에서 84제곱 이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락형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유닛 믹스가 뭔지를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23,000가지 대안을 이제 생성을 했더니 수익대별로 이렇게 이만한 개수의 대안을 만들었다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용적률을 최대로 했을 때가 수익이 최대가 되지가 않는다는 게 조금 의아했고, 그 다음에 한강뷰를 최대로 한 대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익이 중간보다 좀 아래로 간 게 좀 특이한 사항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포인트씩 이제 짚고 넘어가면 주차 타워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인데요.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이제 코어에 근처에 주차 타워가 쭉 건물을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아마 3층 정도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랬을 때 단순 비교를 하면 이게 통계적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11,000건이 주차타워 있을 때, 12,000건이 주차타워 없을 텐데, 매출은 주차타워가 없을 때가 평균적으로 50억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자체는 15억 정도 주차타워가 없을 때, 왜냐하면 지하를 파는 게 토공비가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없을 때가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높았습니다. 매출을 보면은 추가적인 공사비를 고려해도 주차 타워가 없는 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높다,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이유는 주차 타워가 생기면은 결국은 전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메가스터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메가스터디 건물의 이제 조망이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가 더 짧죠. 그래서 이제 안 가리게 되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보통 이제 용적률을 최대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항상 정답인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용적률이랑 매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여기에 23,000건이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적률 여기 660%라서 다 채우면은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용적률이 일단 다 찬 겁니다. 근데 매출이 제일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세 개의 배안을 만들면.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위 5%의 매출을 가지는 그룹이 하늘색 삼각형으로 된 그룹입니다. 상위 5%의 매출안이 용적률은 비록 640%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가 용적률을 다 채웠을 때 매출이 제일 아래 가면 결국은 이거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라는 게 분석 결과고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적률 하나만 볼 것도 아니고 전용률 하나만 볼 것도 아니고 그 동네의 시세 그리고 각각의 세대마다 얼마만큼 프리미엄이 붙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이 돼야만 최고의 대안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직접 드론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공 몇 미터부터 한강이 딱 보이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면 한강조망 호실수가 최대가 되는 게 164호까지 나옵니다. 전체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되는 대안들 중에 프리미엄 세대가 가장 많은 거는 164호까지 가는데, 매출이 보면은 이제 중간보다 조금 안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강 조망수가 96호 정도가 되면은 매출이 극대화가 됩니다. 거의 1,300억 정도, 요거보다 한 200억 정도 높은 안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드론 촬영으로 상공 몇 미터부터 한강이 보이느냐가 이제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한강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한강이 접한 단지인데 한강이 보이는 세대랑 안 보이는 세대랑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이제 다락형을 여기다 넣는 게 좋냐 안 넣는 게 좋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락형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10%에서 많게는 15% 정도 매출이 높습니다. 분양가가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층고가 이게 높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는 땅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대수를 조금 못 넣더라도 다락형이 있는 걸로 채워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대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다락형을 안 넣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4가지 타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락형만 넣었을 때, 섞어서 넣었을 때, 이게 이제 나눠지는 시점은 한강이 보이는 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만 넣었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부터 이제 큰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락형만 넣었을 때가 평균적인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2년 전이었는데, 사실 이때는 뭘 지어도 다 팔리는 시기였긴 했는데, 오피스텔이 다락형으로 했을 때, 전체 시장에 다락형으로 했을 때가 3분의 1 정도가 이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어서 전층을 다락형으로 해도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최종 안은 이제 이 안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이 안은 기존 안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17.5% 정도 상승을 한 수치고, 구체적으로 좀 상승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원래 이 부분이 살짝 복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안은 주차타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안보다 전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은 이제 19층이고 기존 안은 20층입니다. 근데 이제 한 층을, 똑같은 공용부를 가진 거를 한 층을 더 반복을 하면은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19층을 하면 층수가 또 높아지면은 세대의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용률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층을 낮추느냐, 아니 전용률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층 더해서 프리미엄을 조금 높은 걸 취하느냐, 이거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요소는 요 앞에 이제 공개공지가 있어가지고, 공개공지를 안쪽으로 넣으면은 저층부를 이제 내줘야 되는 실정이 있었고, 내주기 싫으면 안쪽으로 건물을 밀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건물을 밀면은 여기 메가스터디 건물에 이제 이 부분이 가리게 돼서 매출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종 선택안은 이제 안쪽으로 공개공지를 건물 안쪽으로 하되 상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택안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이랑 단순 비교를 하면은 194억 매출이 오른 안이고, 공사비는 대신에 이제 토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30억이 증가한 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굉장히 간단한데요.